안녕하세요. 자유의 분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 자생의 제도가 아니고 서구에서 들어왔고 민주주의의 기원은 그리스죠. 유럽인들은 우주와 인간사 모든 것은 어떤 합리적 법칙이나 원리로서 질서가 잡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정신은 합리적 질서에 맞도록 인성을 도야하여 폴리스 국가처럼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유럽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면 바로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함께 지켜져야 하는 공동체에 대한 법 정신이 필요하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것을 제도화시켜서 법제한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50년 이상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 공동체가 번영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헌법으로 표현됩니다. 국가 리더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해준 시민들이 모두 그 약속을 지켜준다면 그 국가는 번영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리더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분별력 없이 개인적 이익에만 몰입되어 있다면 그 국가는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처음 기원부터 물어보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어디에 있고 이 나라는 진정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치 사상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갖는 견해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의 정치 사상.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 폴리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농촌 마을들을 연합해가지고 폴리스라 불리는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 politics죠? 이것은 바로 사회, 행정, 법, 군사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고 이것은 바로 폴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 대부분의 폴리스에서는 부족적 전제 군주제가 점차 사라졌고요. 그 대신에 군사 지도자들이기도 했던 가장 권세 있는 가문 출신의 귀족들에 의해서 통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고대 폴리스는 시민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폴리스 주민 모두가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폴리스 시민은 공인된 시민의 자식으로서 시민 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임인이어야 폴리스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시민권은 공동체 건설에 참여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만 주어졌죠. 노예와 외국계 주민은 바로 시민에서 채웠습니다. 외국계 주민은 아무리 자유인이고 조상 대대로 거주했다고 해도 공적 권리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 폴리스는 본질적으로 귀족 정치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계층 면에서 살펴봤을 때 폴리스는 세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귀족, 평민, 노예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귀족은 바로 폴리스 형성기 또는 위기 시에 공을 세웠거나 큰 기여를 했던 시민과 그 후손이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지주 기사로서 막강한 군사 역량을 보유했고요. 또한 혈통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에서 정치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그냥 일반 시민이고 생업에 종사를 했고요. 대개는 이제 한 명에서 한 3명의 노예를 거느린 중소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폴리스 시민군에서 보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계층은 이제 노예인데, 이들은 이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짐승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노예들은 대체로 이제 포로라든가 팔려온 자들이었고요. 간혹에 이제 가난한 평민이나 그의 자식이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 정치, 데모크라시 이거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고전 시대 아테네에서 독재자들과 귀족 파벌들 사이의 전쟁이 있었는데 거의 100년 동안 지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귀족인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바로 일반인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일반인들을 디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치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민주정치, 데모크라시가 이제 유래되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단 작은 집단, 예를 들어서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구역과 투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지역의 표들을 수집하는 능력을 널리 활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중선동을 한 거죠. 대중선동. 당시 그리스 도시들이 실제적인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고 패권적인 정치 체제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개인의 정신 개발을 장려하는 개념과 강력한 국가에 대항하는 자유 시민들의 시민권에 대한 개념은 그때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재산이나 수입의 평등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 고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정치 사상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라파엘레오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두 사상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는데 그 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인 폴리티카에서 민주정치를 모든 욕망들이 공존하는 무제한의 자유의 집결지라고 묘사했어요. 민주정치가 모든 욕망들이 공존하는 무제한의 자유 집결지라면 이거는 무슨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명백한 무정부 상태죠. 이것은 결국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라고 참칭하는 그런 그 군주인 참주 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견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민주주의 그 체제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인 바로 정치학, 폴리티카 3부에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정치라는 것은 도시국가의 최선의 통치 형태와는 거리가 멀고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지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와 그 정치, 헌법 구조를 묘사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폴리스를 전제했습니다. 그리스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대의적이라기보다는 바로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적정 규모가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념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리스의 법정신, 그리스 사람들의 공동체 사상은요, 폴리스가 혼돈과 무질서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찰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하면 폴리스 얘기하죠. 그래서 경찰은 혼돈과 무질서로 빠지지 않도록 그 사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정신이 무너진다면 그 공동체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민주주의 정치를 보면서 과연 현대에 바라보는 민주정치와 고대의 민주정치가 굉장히 다르죠.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현대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 바로 그 견해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로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몬드 베이브, 그 다음에 에디트 슈타인과 함께 바로 4대 유대인 열의 철학자로 꼽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요, 자신이 많은 책을 썼지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바로 지성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아히만인데요. 이 아히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이는 그런 관료로서 이 사람이 지휘체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 아르헨티나로 이제 도망가서 이제 가명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모샤브가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을 압송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압송을 했죠. 이제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뉴요커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자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봐도 이 아히만 사람이 되게 평범한 얼굴이죠.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의 얼굴을 그때는 못 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 일을 지휘했던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생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평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게 이렇게 평범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생각을 가지 않고 이제 자신이 살게 된다면 600만 명의 그 유대인을 죽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죠. 나는 위에서 시킨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했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자기네 주장 항변은 통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어쨌든요.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박해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이 이제 유대인 박해에서 이제 간신히 벗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평생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철학을 했던 학자이고 일평생 바로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타자적 실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의 양축으로 구성된 인간의 실존 조건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사유가 그녀의 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자신이 1970년에 폭력의 색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자, 그 시대에 많은 폭력들이 이제 있었죠. 제1차 대전, 2차 대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6.8 혁명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20세기가 폭력의 세기로 점철되었는데, 이 폭력의 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현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뇌를 했는데 한나 아렌트는 바로 아테네의 민주주의, 로마의 공화정 개념이 오늘의 현실을 구할 수 있는 정치 체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 고대의 폴리스가 정치적 행위 능력이 가장 잘 전개된 사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기원전 5세기 말 아테네에서 완성이 되고요.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바로 여기 페리클레스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바로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죠. 자, 이 사람은 평의회, 민중재판소, 민회의 실권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민주정치의 전성기로 바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의 국가체제는 권력이 소수가 아닌 모든 시민에게 있기에 민주주의란 이름을 받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후 여러 폴리스들로 확산되었던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훗날 현대 민주주의 원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시민들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중심 무대는 민회였습니다. 바로 이 공공의 광장 아고라에서 개최되었던 공식 모임에는 모든 시민, 즉 18세 이상의 남자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석을 해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유시민에는 노예와 여자, 외국인은 제외되죠. 이 아고라는 그 고대 그리스 도시들에 있었던 열린 회의의 장소였어요. 이 아고라는 도시의 운동, 예술, 명언, 정치적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 외교 문제, 전쟁 문제, 식량 조달 문제, 고위직 인사 등 이런 문제들을 바로 상정해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들이 바로 민회에서 처리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바로 아테네 시민들은 외교, 전쟁, 식량 조달, 고위직 인사 문제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테네 시민의 공론 영역의 공동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 자유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 노동 같은 것을 별로 하지 않았죠. 노예들이 주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자유시민들은 자유로운 시간에 이렇게 국가의 중대사,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시는가요? 고대 폴리스에서 여가 자유시간은 바로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론 영역에서 다른 시민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가 자유시간,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 면에서 고대 폴리스는 공동의 관심사, 공동체의 문제, 공익에 대해서 자유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고대 폴리스에서 그리스인들은 사적인 영역을 공론 영역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과 공론 영역은 공존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한나 아렌트는 이 고대의 폴리스를 정치적 행위 능력이 가장 잘 전개된 사회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국가에서는 공론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국회죠. 네. 자, 그래서 아테네 도시국가의 정부 체제는 법적인 평등과 법에 의한 지배에 이루어지는 이소노미였습니다. 이소노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테네의 바로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한나 아렌트가 봤다면 다음에는 그 로마의 정부 형태인 시비타스 이것에서 바로 정치적 행위 능력이 잘 전개됐다고 한나 아렌트는 봤습니다. 시비타스는 우리가 시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티즌, 시민 국가라는 뜻입니다. 시비타스. 그래서 옛 로마의 독립국가 또는 도시를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의 시비타스는 단순히 시민 국가라는 뜻을 넘어서요. 자유민에게 부여된 정치적,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 시민권은 고대 로마의 정부 형태인 공화정, 레스 푸브리카 로마나에서 시민들이 국가의 통치에 참여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로마는 바로 원로원, 그 다음에 민회죠. 민회, 그리고 정무관, 여기는 이제 집정관, 법무관, 재무관 등이 있는데 이걸로 구성되어서 신의 권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공화정은요, 바로 민주제적 성격을 보여주는 기구죠. 바로 이제 특별히 그 민회, 이 코미티아라고 하는데 이 코미티아가 일종의 의회의 역할을 하고 이 원로원은 바로 귀족적 민주제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미티아, 이 민회에서 바로 이제 관리들이 제출한 중재사를 갖다가 이곳에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이 논의한 것들은 이제 그리스에서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든가 평화, 징집, 징세, 재판, 고위관료 선출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한 찬반 표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와 다르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염두에 둔 권력과 법 개념은요, 그 본질이 위에서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복종하는 그런 관계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바로 권력과 지배 또는 법과 명령, 이것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일반 시민이 동의를 표하는 법에 의한 지지예요. 법에 의한 지지. 그것은 인간이 아닌 법에 의한 복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나라의 제도에 권력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뭐였냐? 국민의 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 제도는 권력의 발현이자 물질화입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이 살아있는 권력을 떠받치는 것을 그만두자마자 그 권력은 화석화되고 부패화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 정신은 어때야 될까요? 바로 현대 국민의 정신은 어때야 될까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권력자가 국가를 잘 수호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번영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선동가들이 선동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우중의 행동은 결국 국가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맙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죠? 그죠? 불가능하죠. 현대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 형태, 대의제입니다. 대의제 정부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국민이 통치자를 법에 의해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통치자를 법에 의해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의 기초에서 권력을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마음대로 법을 발휘해서 그냥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끌고 간다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대의제 정부의 조건은 국민이 통치자를 법에 의해 지배를 해야 합니다. 자, 국민이 이 통치자를 잘 감시해야 되고 바로 통치자에게 명령을 해야 되고 통치자는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이 통치자가 자기 맘대로 국민이 원한다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국민의 여론이 그렇지 않은지 자기 맘대로 해서는 안 되죠. 바로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선출되기 전에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정치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선출만 되고 나면 그들은 국가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법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죠. 심지어 통치자가 법 위에 군림해서 전행을 휘두른 독재, 전체주의 국가의 길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선거의 불법을 저지른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죠. 이것은 전국의 모든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들로 되어 있는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 기관입니다. 이런 판사들은 이러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깨끗한 양심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 선관위는 부정선거 고소, 고발 사건이 생겨도 전체를 일괄 기각시켜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전국의 모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거나 앞으로 출마 예정 후보자들을 여론조사까지 조사 감시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권력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사나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한 불가침 성역 단체라면 그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에겐, 특히 한국 국민에게는 많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평가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는요, 인간에 의해서 작동되는 제도죠. 인간에 의해서 작동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특히 권력자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법에 의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한다면 이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북한에서 칭송하는, 그리고 북한에서 기념하는 바로 5.18 정신을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자, 5.18 바로 이 폭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총을 들고 동기를 한 건데, 자, 왜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의한 하나의 한 거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폭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참 오랫동안 1980년에 5.18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 5.18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자, 5.18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자, 이것을 바로 탈북자들이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혔습니다. 5.18 광주 사태의 주범은 분간 정권이다. 김정일 지휘 아래 북한 특수군, 간첩, 친북 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의 배후를 조작해서 국가 전복을 노린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김정일의 죗값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군에게 떠넘긴 반국가 세력이다. 5.18 세력들이 그렇다는 거죠. 또한 억울하게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새롭게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지만원 박사님도 5.18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 밝혔는데, 굉장한 그 폭력 사건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5.18을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5.18 폭동이니 광주 사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고 절대로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5.18 유공자에 대해서조차도
밝혀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그래왔죠.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 그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성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한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서 한국 기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을까요? 자, 한국에는 외국 기업이 없나요? 외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한국 떠나겠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기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가 국민을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잘 지켜주고 있나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와 대통령,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필요한가요?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현재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에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 화제. 정상적인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는요, 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점에 생겼을까요? 국가 국민의 주의 정보가 들어있는 곳에서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 관련 부처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중한 상황에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촬영하는 것은 너무 한가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이후 아이들이 유괴 사건이 생기고 납치 사건이 빈번하고 장기 적출된 시신들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을 국민들은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왜 여론을 무시하는 거죠? 정부는? 정부는 누구를 위해 중국인들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입국 허용을 합니까? 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대폰, 그죠? 대전 국가정보원 관련 화재 여파로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15만 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도 없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런 거 예상 못하나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 대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은 바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근데 확인도 않고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갖다가 개통시켜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운전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경찰들이 조건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해박가입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지 한국에서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경찰은
6월 외교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국에 송부를 했답니다. 근데 답변은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경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중국에 몸을 낮추고 중국의 몸종처럼 행동하죠? 당신들이 섬길 사람은 누구죠? 누구를 지켜야 되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고문당해 사망하고 강금 고문 살해 이런 사건이 올해만 33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되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이 범죄자들을 송환해놓고 국민들에게 이들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현재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에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위태로운 나라의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이제 국민들은 깨어나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댓글로서 이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악법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거든요. 그런 악법들을 그냥 두다가는 우리가 그 법에 우리가 묶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